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떼먹은 업체 211곳과 사업주 명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공개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약 3명이 임금 체불을, 4명은 과잉 노동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뉴스로 경제면 시끌시끌한데요. 아르바이트,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엄연한 근로활동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각종 보험과 복리후생까지 제공해야 하는데요. 힘없고 약한 알바생이라고 땀 흘려 일한 돈까지 떼먹으면 안 되겠죠. 아르바이트, 독일어로 노동, 직업,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르바이트, 이름이 바뀐다고 그 본질까지 바꿔선 안 되겠죠. 돈과 머니가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방송 듣고 계신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2016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 6,030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 즉 아르바이트를 응원하면서 2016년 1월 13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가장 빠른 증시 분석입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은 한파에 시달렸는데 이 증시 나타내는 지수 그래프는 불그스름하게 따뜻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날씨가 추웠습니다만은 마음은 좀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2016년 새해 들어와서 기대를 많이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계속 좋지 못해서 투자자분들 내심 편치 않았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의 소비도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그 부의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1900이 깨지자마자 1900을 회복해주는 모습에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 별다른 게 없습니다. 낙폭이 과대했고 해외 시장이 안정되자 바로 투심이 회복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면 지수의 상승폭이 아침 시초가보다 많이 더 추가 상승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모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의 경우는 13포인트 상승으로 시작했고 마감 종가는 25.42포인트, 1.34%가 상승하면서 1900을 회복한 1916.2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4.73포인트, 2.19%로 거래소 비해 더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686.0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고요.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진입이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별한 업종별로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건설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 증권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만이 하락하는 양상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에서도 거의 전 업종이 상승했고 출판 매체 업종만이 약세를 보여주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코스닥의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더 크게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예. 자, 건설업과 철강 조선 이제 전통적인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인데 약해졌다. 우려를 많이 했는데 8%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네네. 중동 악재나 유가 하락, 즉 오일머니가 움츠러들면서 건설 수주량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건설업이 뛰어올랐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되죠? 아무래도 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큰 주식의 호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낙폭 과대입니다. 예,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또 많이 오를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건설업종들 계속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 10월 이후로 지수상으로 약 한 45% 정도 지수상으로 건설업종은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반등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도 올랐습니다만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오늘은 음식료 업종과 그리고 또 게임, 엔터테인먼트 업종 이런 쪽도 상당히 주가 상승이 눈에 띄는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낙폭이 가대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3% 가까운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 장세만 떼놓고 보면 전 세계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1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 1900이 깨진 이후 1900이 회복을 했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그 퍼센트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뭐 이게 그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증시는 지난 몇 년간 박스권 저희가 코스피를 일컬어 그냥 박스피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모난 상자에 갇힌 것처럼 딱 박스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 또 어떤 프리미엄 시장이 전혀 형성이 안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치가 높지 않고 비싸지 않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반대로 또 올라갈 때도 상당히 적은 폭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 한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뭐냐면 작년도 12월하고 1월 달에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보면 네. 수급의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들은 단 이틀 12월 달에 하루 그리고 1월 달에 하루를 빼고는 다 매일같이 매도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약 10월 달 이후로 약 6조 원 넘는 돈의 자금을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과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정도면은 주가가 상당히 빠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 네. 어떤 투자자분들은 외국인들을 마치 신앙생활을 하듯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쫓아서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완전히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관의 매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오늘도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이 약 한 2,250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었는데 20포인트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6년은 아마 국내 투자자들이 기관의 힘이 이제는 더 세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것이고요. 네. 실제로 연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주식 투자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인한테 주었던 무게중심을 기관화에게 더 주면서 수급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궁금했던 점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증시의 지수가 실제로 중국 증시라든지 중국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박스권이라고 표현도 하셨지만 기존의 어떤 안정적인 측면 또 실질적인 기업들의 가치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보다는 그렇죠. 꾸준한 흐름과 또 요즘 등장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2015년부터 이제 전개되는 상황인데 이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건 원래 산업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기대감을 앞서서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앞서서 이렇게 현재로 땡겨와서 좀 반영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2015년과 16년에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의 대표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의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정도이고요. 지금 새로운 산업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제약이라든가 네. 제약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컨텐츠라든가 그리고 이런 신사업 쪽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할 기업들이라고 주식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된 패러다임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뉴스 알려드리기 전에 생생한 속보 하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군 무인기가 도라산 GP 근처에 출현해서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북한군 무인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도라산 관측소 부근에 출현해서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4시 정시 뉴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싱싱한 경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계가, 즉 가정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요, 지난해. 네, 그 한국은행의 공식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달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639조 1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1년간 늘어난 가계대출 증가액이 78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네. 그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의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종전 최대치는 2014년에 37조 3천억 원이었으니까 그때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70조 3천억 원이나 늘었는데요. 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다 전세난 등이 복합적으로 이 맞물린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주택 경기 부양의 핵심이었던 주택 완화 등이 이제 이 대출액을 늘렸을 텐데 이건 말고도 뭐 마이너스 통장이랄까요? 생활 대출도 많지 않았을까요? 네, 그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해서 이 나머지 대출 잔액이 161조 2천억 원이었는데요. 네. 1년간 8조 원이 늘었는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표되는 이 나머지 대출은 주로 생활자금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앞으로 좀 시중금리가 오르면 이 가계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 우리 경제에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자금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좀 위기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수입 물가는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네, 역시 한국은행 자료인데 지난해 수입 물가 지수가 80.36을 기록을 해서 전년보다 15%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71년에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이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아무래도 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작년 수출 물가 지수도 83.51을 기록해서 5.2% 떨어졌는데요.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환율이 오르면서 작년 12월 수출 물가 지수는 조금 올랐고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환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금융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주요 은행의 달러 예금이 20% 넘게 급증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그 국민과 신한우리 등이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이 작년 12월 말 현재 310억 2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1월 말 잔액이 249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60억 달러, 24% 넘게 늘어난 겁니다. 2014년에는 19억 달러가 늘었으니까 3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네. 이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자금이 이 달러 예금에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특히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예금이 더 늘어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달러 예금이 어떤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될까?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달러 예금은 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적립을 했다가 출금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이 원화로 받는 금융상품인데요. 이 달러 가격이 오르면 1년짜리 기준으로 0.7% 수준의 금리 외에 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고 또 환차익에는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현재 더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좀 신중론이 만만치 않은데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를 만큼 올라서 지금 들어가면 이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또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안정이 되면 이 환율 상승세에는 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이 달러 예금에 뒤늦게 투자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실제로 일부 개인들은 이미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계속 오르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 관리 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이건 어떤 뉴스입니까?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국토부에 등록된 주택 임대 관리 업체 수가 174개사로 6개월간 30개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주택 임대 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유지 관리와 또 임대료 징수 이런 것들을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주택 임대와 관련된 종합 서비스 업체가 늘고 있다. 그 이유가 네. 어떤 겁니까? 그 정부가 이 전세 대책으로 뉴스테이를 비롯해서 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면서 이 주택 임대 관리 시장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실제로 이들 업체가 위탁 중인 주택 수를 보니까 작년 6월에 8,839가구에 불과했었는데 12월 말에는 14,034가구로 이 59%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또 이들 업체가 보유한 인력은 총 252명이었는데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이 많았습니다. 이 정부가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더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 주택 임대 관리업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또 이 업종이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도 같고요. 자,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해외 직구 처음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 관세청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해외 직구 구매액이 15억 2천만 달러, 1년 전보다 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해외 직구 금액이 줄어든 건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매 건수는 1,586만 건으로 1년 전보다 조금 늘긴 했는데 이 매년 40%를 넘던 증가세와 비교하면 역시 크게 꺾이는 수치입니다. 예, 직구로 하면 굉장히 싸게 또 네. 외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산다 이런 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꺾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해외 직구의 대부분이 사실 미국에서 사는 건데 이 미국이 한 70%가 넘는데요. 네.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구매가 크게 좀 줄어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직구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의류와 신발, 이 가방 등의 구매 건수가 24% 정도 줄어든 것도 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들 제품은 이 사이즈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고 또 국내 유통업체들이 최근에 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함께 병행 수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5,600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 불만 사유를 보니까 이 배송 지연, 오배송, 분실 등의 배송 관련 불만이 좀 가장 많았고요. 취소와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2번째로 많았고 이 제품 불량과 이 파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 구매 대행 사이트 등의 이 업체와 연락이 끊긴 경우도 전체 8.1%에 달했습니다. 예, 또 그것 말고도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소비를 좀 줄이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그런 해봅니다.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3시 2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푸짐한 선물 함께하는 생생 퀴즈 내드립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한 박스와 사계절 겨울왕국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한 쌍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실 분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인구 10,000명의 스위스의 작은 도시에서 이것이 열립니다.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도시 이름을 따서 붙인 이 포럼, 포럼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 도시 이름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을 일컫는 말이고요. 전 세계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등 글로벌 리더들이 집결하는 자리입니다. 1981년부터 매년 1, 2월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인 이곳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일명 이것 회의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것 어디일까요? 갑자기 서민의 자동차, 서민의 승합차 다마스가 떠오르는데요. 자, 이 지명은 어디인지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글자입니다. 땡땡땡 포럼. 네, 포럼이라는 답은 제가 알려드렸고요. 어딘지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1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5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이 담화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무려 34번 언급됐고 등장했습니다. 경제, 기업, 이윤 여러 가지 말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겠죠. 청년 실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 발표가 됐는데요.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청년이 실업이다. 한창 일하고 일을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못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업률 통계치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숨은 해결 방법과 또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도를 보면요. 1999년 이후 최대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내용입니까? 99년도에 그 실업자 추계 방식이 바뀌어서 네. 그 추계 방식에 따르면은 99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실업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 매년 내지는 매월 네. 실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99년 이전에는 그 조사 시점 한 주간 일은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했던 사람을 기준 삼아 그 사람들의 규모를 확인하고 실업률을 계산하게 됐는데요. 네. 99년 이후에는 그 조사 시점으로부터 한 4주간에 네. 구직 활동을 했던 사람을 실업자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실업 규모라든가 실업률을 계산을 해서 보다 좀 엄격한 잣대에 따라서 실업률이 이제 추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청년 실업률을 계속 우리가 이제 조사가 되어 왔을 텐데 지난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통계청의 발표입니다. 예, 무려 15, 16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엄밀하고 더 긴 기간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언뜻 사람들이 통계 수치로서 청년 실업률 9.2% 이렇게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심각성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우선은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 청년 실업은 존재했지만은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고 작년이 연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하면 2011년, 12년만 하더라도 청년 실업률이 7%대였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2013년도에 8%로 뛰었고 2014년도엔 이제 9%로 넘어서면서 작년이 2014년에 이어서 계속 9%대에 더 확대되는,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작년에 1, 4분기하고 2, 4분기는 무려 이제 10%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돼서 청년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10%가 지금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공식 실업 집계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또 여성 여러 가지 세대와 각층이 있지만 이 청년 실업률 10명 중에 1명은 일을 못 구하고 있다. 구하려고 함에도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의미하는 어떤 사회적 맥락이 있을까요? 어떤 위험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좀 더 부연하면요. 공식 실업률이 이제 9%, 10%대고 소위 실질 내지는 체감되어지는 그 청년 실업자는 더 많습니다. 네. 그들까지 포괄할 경우에는 여러 수치가 좀 차이가 납니다만 대략 20%를 넘고 최대 25%에서 30%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얘기는 그 공식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이를테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취업 학원에 다닌다든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다든가 아니면 아예 구직 활동을 단념하는 그런 청년들도 상당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36시간,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로 알바 형태로 계속 전전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바라는 일자리에 있지 못한 준
실업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간주한다면 이런 사람들 다 포괄했을 때는 현재 공식 실업률의 9%보다는 거의 2.5배에 해당되는 수치로 더 높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하고 이들 청년이 공식 실업률에서도 일반 실업률의 거의 3배 수준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 체감 실업률은 더더욱이 더 많은데 그런 배경은 한마디로 저희 청년 노동시장이 수급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 얘기는 대학 나온 고학력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척 많은데 그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 나오더라도 제대로 일자리를 갖는 사람은 그 일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은 아예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계속 구직 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뭐 학원 다니든 아니면 더 시험을 봐야 되든 이런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더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데다가 경기적으로도 안 좋죠. 경제가 굉장히 좀 침체되고 또 외부 리스크까지 얹어서 기업들이 사람들을 오히려 뽑기보다는 내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올해는 제도적으로 법적 정년이 6세로 연장이 되는 첫 해입니다. 그러면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기존의 인력들이 정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자리를 지키게 되고 청년들을 뽑을 그런 좀 유인이 적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져서 작년 또 올해 계속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청년 실업률 9.2% 물론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다 뭐 이런 약간의 변명처럼 들리는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임금 피크제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 즉 당장 취업된 혹은 돈을 버는 상태가 아니라 원하는 바의 일자리들을 얻는 어떤 좀 양질의 일자리들이 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도 포함된 중요한 내용이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는 걸 살펴보면은 20% 되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취업한 청년들 중에서도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 일자리 일을 갖고 있습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는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아마 그 20% 중에서는 이제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알바형 일자리를 갖느라고 그 비정규직으로 잡힌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많은 기업들이 요새 새로운 일자리로 청년들을 채용을 하더라도 그들한테 주는 일자리가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취업하더라도 상당수가 지금 말씀드린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가 비정규직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 정규직으로 가는 하나의 빈검다리 가교 같은 형태로 기능하기보다는 한번 그 비정규직 일자리에 빠져들면은 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는 여러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비정규직 청년들 일자리가 상당수 존재하거나 그런 일자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비정규직으로 전장할까봐 그런 우려 지점이라든가 좀 그 문제점으로 청년들의 어떤 그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죠. 청년들이 더 많은 능력 발휘를 해서 사실 우리 경제와 기업에 활력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당장 시작부터 헤어나오기 힘든 이 비정규직의 굴레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금 피크제 등을 골자로 해서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책 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면서 정부도 나름대로 좀 애를 쓰고 있고 그 중에 중요한 처방으로 제시되는 것이 기존에 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년 연장을 하는 것에 계속 임금까지 올라가면 청년들 일자리 갖기가 더 힘드니까 임금을 좀 깎자 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지난해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하게 그 청년들한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이 되는데 사실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새롭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규모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해요. 뭐 수천 개, 그러니까 지금 수십만의 구직자들, 청년 구직자가 있는 것에 비해서
그 1, 2만 년 수천 개의 임금 피크제의 어떤 일자리 창출로 기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부가 청년 실업의 그 심각성을 좀 고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으로 좀 접근한다면은 임금 피크제 정도로는 좀 한계가 있고, 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민간 부문 같은 경우는 세대 간 일자리를 좀 나눈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공 부분에 대한 국민들 수요가 있는 부분을 더 발굴해서 공공 부분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일자리라 하면 뭐 교수님께서도 소득을 생각하고요. 또 소득이 많아야 내수도 진작될 텐데 예. 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소득 부분, 임금 부분 어떻게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소득이라 하면 바로 이제 좋은 일자리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런 알바 비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청년들한테 더 좀 정규직화되거나 안정적이고 또 일정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그들의 능력 발휘와 더불어서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 많이 창출해내는 것이 정부의 큰 숙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길 위의 경제, 네 바퀴의 경제, 달리는 경제학. 네. 자, 달리는 경제학 앞두고 퀴즈 내드렸죠. 다마스커스 이렇게 오답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 중동의 어떤 지역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퀴즈,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이름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얘기 인터뷰 드렸는데요. 취업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경제학 이어갈까요? 자, 이 시간만 되면 길 위에서 귀 쫑긋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동차로 푸는 경제,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새해 맞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역시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이 선택 품목 구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뭐 언뜻 들어보면 자동차 그냥 뭐 나 몰라 영업사원이 알아서 해주면 사지 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생각할 게 많아졌네요. 많아지죠. 네. 사실 자동차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디자인을 봅니다. 네. 뭐 어떤 분은 연비를 봅니다. 어떤 분은 내구성을 봐야죠. 안정성도 네네. 봐야죠. 하지만 정작 자동차 살 때 뭘 보십니까? 그러면 가격표를 제일 먼저 봅니다. 네. 실제로 자동차 구매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가격표예요. 가격표죠. 네. 그러니까 재밌는 통계가 있거든요. 네네. 신차를 사기 2년 전에 네. 이제 구입 예정자한테 물어봅니다. 자동차 살 때 어떤 거 제일 고려하십니까? 그러면 뭐 연비, 디자인 막 1순위로 올라가요. 네네. 그러다가 6개월로 줄어들죠. 자, 네네. 이제 6개월 뒤에 당신이 차를 삽니다. 그러면 디자인과 가격이 싹 경쟁을 하다가 숨어있던 가격이 3개월 전까지 오면 디자인은 뒤로 쏙 빠지고 네. 가격이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결국 소비자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라는 게 어떤 경제 활동의 핵심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가격을 가지고 제조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를 유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보이게끔 네.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일부 가격을 옆에다가 비치한 선택 품목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옵션. 옵션이라고 하죠. 예. 제가 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재미난 얘기를 드리면 한 15년쯤 전에 네. 아주 뭐 젊은 나이에 네. 이제 차를 구입한 친구가 있는데 옵션을 다 빼고 네. 차를 샀습니다. 네.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에어컨도 옵션이었어요. 예, 에어컨이 네, 옵션이었고요. 네. 자동차 유리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그렇죠. 예, 뭔가 바쁘게 돌리면 네, 창문이 네. 내려가는 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정말 그냥 굴러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그때만 해도 에어컨을 사실은 기본에 넣어도 무방한데 에어컨이 그 당시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했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그거를 가격에 기본에 포함시키면 가격이 차값이 올라가 보이니까 그렇죠. 예. 빼버린 거예요. 근데 거의 100% 선택을 하죠. 거의. 네네네. 자, 선택 안 한 그 친구가 좀 아직도 독특하고요. 그렇죠. 자, 자동차 살 때 선택 품목이 있는 것. 그럼 결국은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이네요. 상품 전략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상품 전략이죠. 네. 근데 그 상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상품의 전략에 따라 가지고 네네.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아, 실제로 이게 실제로 구매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네. 이 차는 이 정도의 상품성에 이 정도의 옵션이면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건 뭐 별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옵션만 많이 만들어놨어? 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자동차 상품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판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게 보면은 제 느낌에는 끼워 팔기 같습니다. 그게 네. 이제 끼워 팔기 옛날에 논란이 있었죠. 네. 근데 옛날에 이제 왜 논란이 됐었냐면 네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2008년도에 이제 이거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네. 이런 겁니다. 경차를 타는 사람과 네. 대형 고급차를 타는 사람이 적어도 안전 품목은 동일하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에 있어서. 그렇죠. 안전만큼은. 생명과 직결되니까. 그렇죠. 네. 편의 품목, 뭐 오디오 볼륨을 더 높인다든가 이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네네. 근데 에어백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작은 차일수록 그런 안전장치가 더 많아야 상해율이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작은 차는 차값이 싸다고 안전 품목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네네. 큰 차에는 기본에 다 넣어 놓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란이 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어도 안전 품목은 모두가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바꿔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이 안전 품목은 선택할 수 있게 해놨으나 패키지를 만들죠. 패키지를. 뭔가를 그, 묶어놓는. 그렇죠. 묶어놓죠. 네. 예. 묶어놓는데 안전 품목 하나에 불필요한 품목 한 2개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 법에 저촉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안전 품목을 선택하려면 불필요한 2가지를 같이 사야 되는. 뭐 이를테면 뭐 자동차에 별로 필요 없는 DVD 플레이어 뭐. 그렇죠. 뭐 예. 리어 스포일러 뭐 이런 거 묶어놓고. 예, 괜히 못 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 네.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또 논란이 되니까 그들의 자동차 회사가 알았어요 하다가 지금은 이제 편의 품목만 가지고 또 이제 상품 배열을 하죠. 네. 자, 에어백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의무화돼서 들어가 있다. 뭐 생명에 직결되는 그렇죠. 문제고요. 예. 국토교통부에서 점차 안전장치는 계속 의무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생명이 우선이니까 가격이 조금 부담이 돼도 소비자한테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비용 부담은 충분히 해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계속 의무화 품목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예. 요즘 지금 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 또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아주 중요한 필요 없어요. 옵션입니다. 예. 거기에 뭐 TV도 나오고요. 사실 운전하면서 TV 못 보거든요. 차 네. 세워놓고는 그렇죠. 볼 수 있겠지만 그 내비게이션도 뭐 스마트형이다, 스마트폰 연동이다 이제 굉장히 돈을 투자하는데 가격이요. 뭐 수백만 원대가. 그래서 일부 자동차 회사가 그걸 깼어요. 네. 그러니까 모 자동차 회사가 미러링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자동차와 연동을 시켜서 그 자동차에 있는 모니터에선 스마트폰의 화면이 뜨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 기능이 자동차 안에 구현되도록 그렇죠. 해주는 미러링이니까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그 회사는 내비게이션 옵션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합리적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점점 더 소비자 편의 위주로 바꿔주는 겁니다. 대신 자동차 회사가 내비게이션을 없앰으로써 네. 그만큼 수익은 줄어들 수 있으나 네. 그 외 다른 품목,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편의성에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네. 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자동차라는 것이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동해주는 수단, 네. 뭐 편리 이게 아니라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차를 타느냐 문화의 네. 의미도 있고 차 안이라는 공간도 새롭게 이제 세팅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옵션이라든지 이런 선택 품목들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자, 선택 품목을 해놨는데 활용되지 않는 것들도 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거죠. 뭐냐면 예전에 네. 뭐 지금이야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 그 자동 변속기가 선택 품목. 맞습니다. 네. 예. 네. 수동이 기본이었고 그렇죠. 예, 네. 오토는 옵션이었죠. 근데 자동 변속기 선택률이 우리나라가 거의 한 98%예요. 지금은 수동차를 100%라고 봐야 돼요. 100%. 보기가 어렵죠. 아예 수동이 안 나오죠. 네네. 네. 지난번에 좀 뭐 SS 자동차에서 나왔다가 네. 잠깐 다시 들어갔어요. 선택률이 워낙 사람들이 떨어져가지고. 없어서. 예, 예. 네. 그런 것처럼 거의 기본인 품목인데 뭐 이게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면 몇 가지 좀 같이 엮어가지고 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상술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저에게 물어보는 것들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가격이 대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궁금해요, 사실. 궁금하죠. 네. 그 원가를 아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자동차 회사 내에서도 몇 명 안 돼요. 알면 또 차 살 때 약간 속상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다만 자동차 회사의 상품 구성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네. 뭐냐면 가급적 고급 차를 사도록 유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왕이면 비싼 차 사라.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경차를 사러 갔습니다. 네. 경차 기본형을 보니까 차값은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 품목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 차는 소형차 값을 육박하게 됩니다. 그렇죠. 풀옵션이라고 흔히 그렇죠. 말하는데. 예. 아니 그럼 이 차는 그냥 좀 더 큰 거 소형차 사는 게 낫겠는데? 계단처럼 해가지고 올라가요. 계속. 네. 그래서 중형차 사러 갔다가 중대형차 사고 준대형차 사러 갔다가 그냥 플래그십 세단 사고 뭐 이런 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싼 차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합니다. 네. 이게 하나의 전략이죠. 네. 그래서 이 옵션의 패키지는 바로 그런 보다 고급차, 비싼 차를 사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 회사의 고도의 필살기다. 유인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기네요. 그렇죠. 자, 요즘 뭐 좀 별개의 질문이긴 한데요. 요즘 좀 관심 가는 옵션. 네. 자동차 이런 선택 품목 봤어. 그 이런 거 옵션 있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그 자동차 회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가 대박난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대박난 옵션이요. 그게 바로 스티어링 열선이에요. 아, 그러니까 엉덩이를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오래됐죠. 선택을 하는데 예. 스티어링 휠에다가 열선을 넣었거든요. 네네. 근데 별로 인기가 없을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런데 여름에 사시는 분들도 그걸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해요. 왜? 겨울에 정말 아침에 시동 걸어서 딱 잡으면 너무 손이 차가우니까 그 스티어링 열선 휠이 의외로 대박난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겨울철에 물론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그렇죠. 운전대 잡거든요. 차가워서. 그런데 저도 이제 열선이 들어간 차를 최근에 이제 식구가 되면서 바꿨는데 너무 좋아요. 따끈따끈해요. 네. 예, 잡고 있으면 네.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정말 그런 것들도 있었군요. 뭐 이런 또 첨단 기술 같은 것들이 주로 자동차의 어떤 근본적인 기능, 달리고 서고 하는 것 외에 네. 옵션에도 많이 적용이 되겠죠. 뭐 그렇지. 장애 요즘은 이제 옵션이라든지. 우리가 ADAS라고 그래서 네. 운전자 보조 드라이빙 시스템, 어시스턴트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ADAS. 예, 이 역시 자동차 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니, 또 권영주 기자와 함께하면 운전자를 쉽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거죠. 자, 운전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가속 페달에서 발 떼고 싶으시죠? 그럼 떼세요. 자, 크루즈 컨트롤 해줍니다. 정속 주행 기능 달려 있잖아요. 네네. 자, 핸들에 손 떼고 싶죠? 자, 떼세요. 자, 차선 유지해줍니다. 네네. 이런 기능들이 지금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아니 그것도 자율주행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크루즈도 네. 뭐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렇죠. 그게 제가 세팅을 해놓으면 나는 10m 간격으로 항상 그렇죠. 기차를 따르겠어라고 하면은 정속해놓으면 알아서 10m 간격으로 기차를 그렇죠. 따라가는 네. 거죠. 이제 거기까지 왔단 말이죠. 스마트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디까지 갔냐? 자 그러면 차선을 유지의 기능까지 갑니다. 차선까지 네. 유지해준다. 그다음에 네. 손 놔도 돼요. 그럼 운전자는 가속 뭐 페달에서 발 떼고 손 놔도 됩니다. 그러면 네. 자동차가 가면서 계속 차선을 읽어가지고 네. 안 벗어나요. 근데 앞차하고 거리가 좁혀지면 자기도 알아서 쓰고 쓰고. 예. 또 멀어지면 또 따라가고 하잖아요. 네네. 자, 그럼 여기서 뭘까요? 방향 시스템 하나를 켜주면 네. 알아서 방향도 바꿉니다. 그런 차도 내년에 나옵니다. 야, 여러분, 이 옵션 얘기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조금 더 가격 유인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지는 뭐 좀 어떤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옵션이라는 게 자동차의 새로운 문화까지 만들어가고 그렇죠. 있다. 예.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앞으로 선택 품목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단순하게 스티어링 따뜻하게 해주세요. 엉덩이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지금 앞으로 점차 나올 선택 품목들은 바로 그런 첨단 주행 보조 기능들로 묶여지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바로 옵션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뭐 자동차에 대한 정보 또 자동차와 연관된 경제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도 막 자극되면 저 같은 그럼요. 경우는요, 이렇게 그 어떤 심리학적 데이터베이스 네네. 이런 걸 갖고 자동차 주인의 기분을 읽어주는 옵션.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라든가 맥박수를 읽어서 그 차는 이미 나와 있죠. 뭐 조명 같은 거 바꿔줘. 그럼요. 그것만 상용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시험용은 다 개발돼 있습니다. 아유, 제가 네. 상상이 아니라 이미 비춰지고 네,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일본의 이제 N사가 네네. P라는 컨셉트를 가지고 네. 이미 뭐 선보였었죠. 그래서
운전자의 표정을 읽어가지고 기분이 우울하다 싶으면 자동차가 멘트를 던져줍니다. 기분 내세요. 뭐 힘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또 실제로 조명이라든가 빛깔은 바꿔줘요. 개인의 심리에 네, 굉장히 바꿔줘요. 영향을 잘 주거든요. 예. 자동차가 더 이상 굴러가는 기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굴러가는 듭니다. 로봇이다. 예, 이제 굴러가는 로봇이 되고 있습니다. 자, 권영주 기자와 함께 계속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이게 뭐 돈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또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잘 들을 수 있어서 아이고 저기 좋습니다. 도끼자루 썩었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4648님, 4511님 방송 좋다고요.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답 다마스 포럼. 죄송합니다. 제가 죄책감이 드네요. 정답은 다보스 포럼이었습니다. 0576님, 8769님 영종도에 눈 옵니다. 또 목동에 눈 옵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는데 참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정답자 발표합니다. 2001번 쓰시는 분. 다보스 포럼. 압구정역 부근 눈발이 날리는데 차들 양방향 엄청 정체됩니다. 정체돼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선물 받고 기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7315님 다보스 포럼요. 무척 춥네요. 눈도 많이 내리고요. 밖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이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